아니면 그 뒤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네, 이 제소 기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된 것인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취소된 것인지 잘 구분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2번을 바꿔서 이거 했고, 그다음 나머지 다 옳은 거겠네요. 3번. 여기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법원 승진, 그다음 법원 행시. 법원 승진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제 없어졌고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내년 법원 행시부터는 친상법이 민법 2차 시험으로 아예 시험 범위로 들어오고, 뭐 약간의 변화가 있죠. 1차는 PSAT로 바뀌고, 법원 승진 시험은 아예 없어지고, 1차 시험 헌민형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풀 문제가 줄어들었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면은 본인의 채권자가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취소된 거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죠. 채권자한테 불이익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저기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급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소급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보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요걸 이유로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취소된 때로부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소멸시효가 갈리죠. 이제 소급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채권을 이제 재판상 청구하는 시점에 이르러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없어졌으니까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겠죠. 민법이든 민사 서류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때는 이렇게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거 취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연도를 그 안에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사채권이면 5년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재판사 이제 최종 청구하는 게 들어오게끔. 그래서 아직 그러면은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직 그러면 만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원고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민법이든 민사 서류든 이렇게 해서 답이 갈리게끔. 완전 정반대로 갈리죠 지금. 요거는 지금 위에 거랑 완전 정반대로 갈리죠. 이렇게 해서 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랑 그 다음에 청구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인 애초에 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는 애초에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소급해가지고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채권자의 권리를 처음부터 인정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아니죠. 처음에는 적법했잖아요. 적법하게 가압류 이거를 한 건데, 보전 집행을 한 건데, 이제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민기적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권리 행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의 효과를 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올해 아니어도 내년이고 분명 나옵니다. 네, 법원 행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 나옵니다. 이거 법무사에서도 올해 가능성 크죠. 네. 작년에 소멸시효 안 나왔으니까 올해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대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소논점으로도 그렇고 어디 채권량도 사회행위 어디에도 낄 수 있죠. 소멸시효는 너무너무 중요한 논점입니다. 네. 민법 총칙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똑같이 네 글자인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냥 소멸시효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을 바꾸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 지금. 네. 올해 2차 시험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다음 3번 옳지 않은 거. 네, 확정일자 이제 다 맞는 거죠. 이제 2번이 틀렸으니까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 승낙 후에 확정일자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저기 없죠. 네. 근데 채권자한테 그 증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양도채권을 피부은 거죠. 그래서 얘기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법원 공무원이 이걸 접수를 하면서 이때 접수일자를 표시한 접수인을 찍었대요. 네. 그럼 확정일자 있는 거를 이게 요구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들이 변경할 수 없는, 제3자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짜, 그래서 내용증명 우편 보낸 날짜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접수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무원의 공적 기관인 법원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날짜로 확정일자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2004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판례를 못 보신 분은 아 이런 판례가 있구나. 그럼 한번 이번 기회에 보면 되고, 네. 접수인을 찍었다면 뭐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판례를 안 가져왔네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과처분은 그 피의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말소 청구권에 대한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저기 가처분으로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 가처분은 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종류들이 처분금지 가처분,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뭐 네.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것이면 뭐 다 되죠. 피의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으로 시청세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당연히 명확하게 표시해야죠. 가압류, 압류 특정해가지고 금전채권인 경우에 특정해가지고 금액을 하라고 했죠. 금액 특정 안하면 무효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유체동산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군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뭐 유체동산 이거 뭐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동산 뭐 중요하지도 않고 네. 뭐 현실에서 많이 뭐 저기 할 일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책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네.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경우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인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뭐 어디 민사집행 규칙이든 민사집행법이든 어디 있겠죠. 뭐 판례가 있든지 뭐 이런 거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본인이 취하했어요.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실됨으로 채무자로서는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채권자가 이렇게 신청 취하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고. 네. 이걸 뭘 지금 결정 아직 안 났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 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싸우고 그럴 이익 자체가 없죠. 채무자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 판례고 취하하면 그로서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쭉 이렇게 되고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이게 공탁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고, 네. 압류하고, 뭐, 가압류든, 압류하고 압류든, 네. 이게 경합이 되면, 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무효다. 네. 229조 5항이었죠. 너무너무 많이, 네. 5항, 7항, 거기 한번 무효된 전부명령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살아났다고 해서 되살아나는 거 아니다. 네. 전부명령이 됐을 당시에, 송달됐을 당시에, 뭐 이렇게 경합된 그 압류와 가압류 혹은 압류와 압류가 이렇게 경합된 압류 경합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정부명령은 민사집행법 229조 5항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죠. 네, 그러면 이미 무효로 된 거고 나중에 이게 경합 상태가 뭐 풀리면 그럼 전부명령도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압류 경합 상태가 풀렸으니까 그러면 전부명령 유효해지냐? 그렇지 않죠. 이런 구조들은 되게 법에서 많이 나오죠. 판례에서 한 번 땡이면 끝났다. 네.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그쵸? 채권이 적법하게 첫 양도한 게 실질적으로 양도 통지를 대항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으면 그로서 채권은 양도된 것이고 그럼 이제 채권 양도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죠. 그러면 이중으로 제2 채권 양수인한테 채권 양도를 했더라도 아니 너가 이제 주인이 아닌데 양도인 너가 이미 1 양수인한테 양수를 제대로 대항 요건을 갖춰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 양수인이 다 이미 채권을 양도받아서 갖고 갔기 때문에 동의성을 가진 채로 이전하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채권 양도인이 제2 양수인한테 채권 양도를 해봐야 이 사람은 뭐 주인이 아닌데 지금 멋대로 양도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제1 채권 양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합의 해제가 돼가지고 이 채권이 채권 양도인한테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채권 양도인이 채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러면 무효가 되었던 제2 채권 양도의 효력이 그러면은 소급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제2 채권 양수인이 그러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채권 양도를 했을 당시에 이미 앞선 채권 양도가 유효여가지고 무효로 된 이상 앞선 채권 양도가 합의 해제돼가지고 다시 채권 양도인한테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살아나는 거 아니다. 이거 제2 채권 양수인은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 양도 효력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같은 구조죠, 정확히. 네. 그래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법은 다 모든 게 다 하나의 논리로 다 똑같이 관통해요. 뭐 어느 경우에는 이렇고 어느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민법이든 민소든 민사집행이든 상법이든 뭐 공탁이든 뭐 이런 개별 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심지어 형법 형사법도 다 궤를 다 같이 합니다. 네.
그런 구조들은 똑같은 구조들은 그 프랙탈 구조 마냥